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50대 남성이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실탄에 맞고 사망했습니다. 경찰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흉기 난동자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금융과 안보 위기에 따라 안전자산인 금값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보다 귀해졌다는 금으로 재산을 증식하려는 열풍도 불고 있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3,000명 가까운 병력을 러시아에 추가 파병했다는 주장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정은이 연 이틀 군사 학교들을 시찰하면서 기강 점검에 나섰습니다. 먼저 백기종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지도교수, 임종윤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기다리던 소식이 공식 통계로 확인이 됐습니다. 작년에 연간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반등했다. 그런 조짐은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공식 확인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가 23만 8천 명. 이게 2023년, 그 1년 전보다 8천 명이 늘었어요. 이게 또 9년 만에 반등을 한 거고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한 여성이 이제 생전에 이제 낳을 수 있는 아기의 수를 얘기하는 합계 출산율이요 0.75명까지 늘어났습니다. 2013년에 0.72명까지 떨어지면서 정말 비상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 큰일 났다. 심지어 머스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이제 50년대 망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네. 어쨌든 0.03%포인트니까 뭐 아주 미미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정도의 반등이고요. 물론 아직은 갈 길이 먼 거죠. 2022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에 합계 출산율 평균이 1.51명이거든요. 우리가 갈 길이 아직은 거의 2배 이상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멀긴 한데요. 그래도 9년 만에 반등을 했다. 이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의 이 출산율 반등에 대해 유혜미 저출생 대응 수석과의 인터뷰를 외신들이 상세하게 보도했죠? 예, 그만큼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외국에서도 해외에서 심각하게 본다는 반증일 텐데요. 로이터가 이제 말씀하신 유혜미 수석과 인터뷰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사를 쓴 내용이 뭐였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인구 전략 기획부 같은 이런 식으로 제안까지 했을 정도였다. 그리고 과거에 덜 효과적으로 판명이 난 이 현금 중심의 지원책에 이거를 좀 대신해서 폭넓은 접근을 목표로 삼았던 게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좀 기사로 좀 보도를 했고요. 또 대통령실도 따로 낸 자료를 보면 영국의 더 타임즈의 이제 주말판인 썬데이 타임즈 같은 경우가 22일 날 이제 기사에서 네네. 한국의 이 저출산 문제가 반등한 그 성공 요인으로서 주택, 그다음에 무료 의료 서비스, 세금 감면 등 이런 한국의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성공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임 평론가가 설명했듯이 이게 이제 미미하게 반등이 확인이 된 거지 구조적인 상승 추세로의 전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조화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그렇죠. 우리의 국가적 과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당분간의 출생률 전망도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만들려면 정부의 정책과 또 민간 다 협력해야 되겠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정말 구조적으로 이제 한국은 출생률이 이제 반등을 확실히 한다라는 얘기가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태어나는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태어난 인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받침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아주 안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이번에 출생아가 조금 늘어난 것도 사실은 제2차 에코 세대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1990년대 초반, 현재 30대 초중반 이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연간 한 70만 명 정도 출생아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세대가 그렇죠. 베이비 붐이고 그렇죠. 그 아버지의 메아리가 울린 세대가 지금 예. 그 아이 낳고 있는 저 91년에서 예. 96년생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차 에코 세대가 이제 지나간 그 다음 세대가 1996년부터는 또 한 10만 명 정도 줄거든 연간 출생아 수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시적인 증가에 그칠 것이다라는 분명히 우려도 있긴 합니다만 이 주영환 저출생위원회 부위원장이 한 얘기는 그래서 앞으로 5년간이 골든 타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골든 타임 우리 정부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겠고요. 네.
그거를 민간과 실제로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사회적 분위기까지 따라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충격적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경찰관이 실탄을 쏜 거예요. 사건 경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26일이죠. 어제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강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지령실에서 무슨 지령이 떨어지냐면 20대 여성을 뒤쫓는 남성이 있다. 현관문에 공동 현관문에 이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제 스토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54세 순찰 팀장 경감 계급입니다. 그리고 29세 여순경이 이제 함께 출동을 하죠. 2인 1조로.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이 남성, 51세 된 남성이 근처를 배하다가 순찰차를 보고 이제 피하는 걸 발견하고 다가가서 선생님하고 검문 검색을 시도를 하는데 갑자기 들고 있던 이 종이 가방에서 36cm 가량으로 밝혀졌어요. 완전히 회칼이네요. 네, 그 흉기를 꺼내 들고 최초에 먼저 이 경감 순찰 팀장을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경감 순찰 팀장이 뒤로 물러서는데 이때 뒤에 서 있던 여순경이 테이저건을 발사하죠. 먼저 테이저건을. 그런데 테이저건이 많은 두터운 애투 때문에 이 효과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패딩 같은 거 입으면 안 된대요.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되니까 결국 다시 여순경에게 다가가니까 이걸 보고 순찰팀장이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포탄을 먼저 쏩니다. 그러니까 공포탄을 쏘니까 다시 순찰팀장에게 공격을 하는데 이때 발길로 차면서 넘어지죠. 그런데 넘어지면서 얼굴과 목 부위를 흉기로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뒤엉킨 상태에서 결국 실탄 3발을 쏘았는데 이 상박부에 실탄 3발이 맞아서 가슴 쪽에 1발, 그다음에 옆구리 쪽에 2발이 박혀 있는 상태 되죠. 물론 지원 나온 경찰관이 그 총격을 받고도 20m를 도주를 합니다. 네. 이렇게 되는데 결국 지원 나온 경찰과 함께 체포를 했는데 총상을 입으니까 빨리 이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벽 4시경 약 50분 후에 심정지 상태로 사망 판정이 난 그런 사건입니다. 네. 구체적이고 정말 생생하게 전해주셨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경찰관들이 대응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FM, 필드 매뉴얼, 현장 대응 매뉴얼이 있죠? 그렇습니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최초의 경고, 그다음에 2번째가 이제 이 공포탄을 발사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은 이 대퇴부 이하를 조준 사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찰 팀장이 여러 차례에 대해서 흉기를 버려라. 사전 경고를 한 거죠. 네. 뭐 CCTV도 상당히 많이 포착이 돼서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폭력적이나 굉장히 위험스러운 공격을 하게 되니까 결국 그 공격에 대비하게 한, 그러니까 본인의 이해 내지는 현장에 있는 시민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적이나 생명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총기를 발사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이게 대퇴부를 쏘라고 말은 해요. 그러나 저도 이제 경찰 기자를 오래 해봤습니다만 대퇴부 맞히기가 대단히 어렵고 지금 몇 미터 안에서 벌어지는 저런 36cm짜리 그런 그 흉기를 들고 설치는 사람에게 그 대퇴부 겨냥 사격했다가 잘못되면 바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거의 근접했던 그런 아찔한 상황입니다. 이게 CCTV 영상을 나중에 좀 봤어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넘어지는 등 상황은 참으로 긴박했습니다. 경찰관의 물리력 사용에 5단계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수능입니다. 경찰관이 지시를 할 때 그 말을 듣는 지시에 따르는 상태거든요. 2번째가 소극적 저항인데 소극적 저항이라는 게 뭐냐면 뭐 침을 뱉거나 아니면은 뭐 팔을 잡아당긴다거나 밀치거나 이제 이런 일종의 그냥 뭐 좀 난장을 좀 피운다는 그런 그렇죠. 식이죠. 그다음에 이제 적극적 저항과 폭력적 저항, 그다음에 이제 치명적 공격인데 이 4, 5번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면 흉기를 들고 경고를 무시를 하는 형태. 그러면서 이 강력한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테이저건을 먼저 사용을 한다. 그다음에 공포탄. 그리고 나서 안 될 때는 실탄을 발사하는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수준 공격에 대응한 이
이 대응 수준 5단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현실적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현장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앞에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퇴부 이하를 조준 사격한다고 하는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거리가 있을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동하는 표적을 대퇴부 이하 조준해서 사격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렇습니다. 이 배우들이 너무 딱딱 맞추니까 그게 되는 것처럼 알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퇴부 이하 조준 사격을 사격 훈련장에서 굉장히 합니다. 하지만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대퇴부 이하를 쏘게끔 가만히 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막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흉기를 들고 공격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행태로 공격을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퇴부를 이하를 조준해서 사격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현장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경우에는 치안 질서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면 가까이 오지 않아도 이미 사격을 해서 치명상을 입혀버리는 그런 수순입니다. 미국은 저보다 훨씬 낮은 단계에서 그냥 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겠지만요. 이 대퇴부 사격은 이론적으로는 우선시가 됩니다. 하지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는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경찰청의 홍보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오죽하면 범죄도시란 영화가 지금 뭐 상영될 때마다 그렇게 그 인산인해를 이루겠습니까? 경찰관이 임무수행 도중에 다치는 걸 공상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26% 상당히 높습니다. 피습, 즉 범죄자로부터의 공격 때문이라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건 잠시 표가 나오겠습니다만 전체 그 경찰관들의 부상 중에 4분의 1, 26%가 이렇게 피습당해서 부상당한다는 건 굉장히 좀 비율이 높은 건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 4월에 역시 이제 광주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는데 B 씨가 출동 경찰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3명 다 이제 중경승 입었던 사례입니다. 제압 과정에서 뭐 공포탄, 실탄, 테이저건까지 해서 결국 제압을 하긴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함께 출동했던 여경은 얼굴에 흉기로 자상을 입어서 이제 중상을 입었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저게 보면 4건 중에 1건은 피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나오는 이렇게 흉기를 통한 범죄들이 빈발을 하다 보니까 경찰관들에 대한 이런 어떤 생명 위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테이저건보다 좀 더 강력한 어떤 대응 수단을 좀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자 테이저건 실탄 사용이 허용되기는 하지만 법적 책임 또 이게 만약에 그 경찰관이 과잉 대응했다고 피소가 되면 이게 또 그 경찰관에게 법적인 재산상의 책임이 또 돌아가요. 그러기 때문에 선뜻 결행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네, 저 이제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특히 이제 3D 업종이라고 하는 부분이 경찰에도 있습니다. 강력팀장 오래 하셨잖아요. 네, 강력팀장이라든가 강력 파트, 특히 또 형사 파트인데요. 사실 현장에서 제가 3인조 강도에게 이 서울 강남 쪽에서 뭐 동작구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네네. 그 총격을 발사를 해가지고 3인을 모두 검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는 치명상 안 입히셨어요? 네, 아니죠. 마약 사범도 사실은 간통을 해가지고 도주를 했는데 결국 나중에 체포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첫 번째, 언론 보도는 조금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지금 이번 강주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언론이 소상하게 팩트를 보도를 하면서도 경찰관에 대한 우호적인 보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네.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과잉 진압이다. 이런 어떤 과잉 그 방어 논리를 펼치면서 그렇죠. 여론을 좀 호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부에서 총기를 사용하면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감찰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감찰하죠. 적정한 공격 대응 수단이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른바 내사과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내사과인데 우리는 이제 청문 인권 감사과라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피소 소위 말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범인이건 용의자건 간에 피격을 당했다라고 하면 본인들의 잘못을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경찰관을 가해자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죠. 가인 공격을 해서 결국은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를 하는 네네. 이런 부분이고 또 이러기 때문에 경찰관 현장 경찰관이 트라우마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미국이나 치안 선진국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뭐 프랑스 이런 나라는 이 소위 말하는 면책 조항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경찰관이 현장에서 MIU라고 해서 이제 제복 입은 사람이 현장에 집행하는 부분은 감경을 한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관련 법이 감경이나 감면할 수 있다. 네. 이것이 큰 차이네요. 문제입니다. 네. MIU, Man in Uniform. 네. 제복 입은 분들에 대한 확실한 면책. 이것이 또 선진 경찰의 기준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좀 다양하던데 어떤 게 많습니까? 여러분의 그 댓글에 올라와 있는 여러분의 좀 그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공권력이 위협받는데 누가 과잉대응이란 말을 쓰느냐 이런 표현도 좀 나오죠. 그다음에 절차대로 잘했다. 조사해서 포상해라 이런 저게 이제 댓글도 지금 있고요. 나온 것들이 좀 그러네요. 예. 누가 그런 말을 쓰느냐? 예. 절차대로 잘했구먼. 맞습니다. 경찰의 대응에 적극 동의한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들을 일반 시민들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또 중요한 어떤 변화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인데 범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네. 말이냐면 과거에는 절도 그다음에 폭력 뭐 이런 게 일반적인 범죄였는데 지금은 지능 마약 범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상 동기 범죄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묻지마 범죄거든요. 그렇죠. 동기를 알 수 없는 범죄들이 일어나는데 이럴 경우에는 대응하기 훨씬 더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이 치안 상태에 대한 인식도 4년 만에 30% 이하로 우리 치안이 안전하다라는 인식도 좀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다는 것도 좀 걱정거리입니다. 네. 범죄자는요, 사회에서 확실히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량한 시민들이 안전해집니다. 인권은 너무 강조하면 그것이 또 과잉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 지금 임평론가도 얘기했지만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떤가요? 사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정신질환자가 그 100여만 명 이상 되는 걸로 특정 질환자가 뭐 이번 같은 강주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가족들의 진술에 의해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이제 의뢰를 해서 확인 중에 있는데요. 사실 전문가들은 반사회적 성격에 의한 이상동기 범죄이지 정신질환하고 연계하는 건 무리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정신질환의 치료를 게을리하는 사람한테서 나온다는 거죠. 이번 대전에 대덕구에 있는 초등학교 이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김하늘 양의 살해 사건 만 7세 된 것도 결국은 우울증이라는 어떤 정신질환에 의한 그런 연유된 사건이 아닌가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붙었죠. 네. 하지만 이제 관련한 질환자들에 대한 어떤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아니라 반사회적 성격 내지는 이상동기 범죄다라고 이게 치부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에 관련한 관리 감독 내지는 이 치료가 굉장히 시급한 그런 부분이면 틀림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경찰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대책들이 좀 필요할 텐데 우리 백 교수님이 제언을 하신다면. 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보면요 개정이 됐어요. 또 일부 지금 인터폴 총재를 했던 김종량 의원 같은 경우도 국힘 의창지구죠 경남 아마 개정 법률안을 제시를 했는데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확실하게 면책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소방기본법에 보면 소방관이 출동을 해서 제거물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하게 면책 조항이 설립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현장에서 경찰관의 판단에 의거해서 상대방의 어떤 타겟에 대한 상해나 물리적인 그런 공격으로 인한 대응으로 인한 손해를 입혔을 때는 민형사상 소출을 당하고 면책 조항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감경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함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 치안 질서를 주창하는 국가들처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런 나라처럼 확실하게 면책 조항을 도입하는 게 시급한 과제이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 공권력이 침해받으면 선량한 시민들이 굉장한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네. 자, 말씀의 요지는요. 면책할 수도 있다. 여기서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빼고 그냥 면책을 시켜준다. 의무 조항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금을 사려는 분들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집에 금 붙이죠 없나? 금리까지
찾아본다는 얘기가 우스갯소리가 지금 아닌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네, 방금 보셨지만 이 금은방에서만 금을 사고 파는 시대 이미 지났습니다. 자판기에서도 금을 꺼내네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금값은 무지하게 올랐는데 금 사기는 맘만 먹으면 금 사기는 예전보다 훨씬 다양해졌다. 물론 골드바 같은 게 요즘 예이긴 합니다. 요즘에 골드바가 판매 중단되는 데가 잇따르고 있어서요. 그렇긴 한데요. 좀 앞서 앵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금을 살 수 있는 수단이 되게 다양해졌습니다. 말씀하신 골드바, 뭐 금반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금 ETF 상품, 그다음에 골드뱅킹에서 소위 말하는 은행들의 그런 금 계좌 뭐 이런 것도 좀 다양하게 있고요. 저기 보이는 게 콩알금이에요. 예, 저 콩알금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한 돈이 3.75g 아닙니까? 이거를 이를테면 반지라든가 뭘로 가공을 하면 이제 가공비가 들어가니까 금값이 비싸지죠. 근데 금 제품 가격이. 근데 이 콩알은 그냥 한 돈을 녹여가지고 저렇게 콩알만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세공이 안 들어가니까 가격이 이런 금 세공품보다 싸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금테크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콩테크라는 콩알 금테크라는 말도 좀 나오고 하는데요. 이게 구입하기도 좀 편하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이런 데서도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되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저게 콩알금이요. 한 컵이면 밥에 넣으면 얼마 안 되는데 요즘 값이 엄청납니다. 예, 한 돈이 60만 원이 넘는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네. 6년 전에는 영국에서 황금 변기 도난 사건이 났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도난 홍역을 치렀던 황금 박쥐상도 있었습니다. 그 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2019년대 영국 옥스퍼드 블레엄 궁 윈스턴 처칠이 태어난 곳으로도 유명한 곳이죠. 여기에서 3인조가 차량을 이용해서 결국은 이걸 훔쳤는데 영국 경찰이 체포가 됐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재판을 진행 중인데 그 당시 98kg의 이 금이거든요. 이 부분이 결국은 화제가 요즘 들어서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한평의 황금 박쥐상. 그건 이제 나비 축제 때 봤는데 그렇습니다. 그림으로 사실 이게 대단하더군요. 2019년도에 또 3인조가 절도를 시도를 했다가 저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황금 박쥐 절도 시도 이후에 지하실에 상시 공간을 하지 않았다가 작년에 나비 축제에 이제 의해서 상시 공개로 지금 전환이 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10배 넘어요. 예. 이게 지금 261억 짜리가 결국은 10배 가까이 치솟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261억 원으로 오른 거죠. 그렇죠. 네. 오른 상태가 돼버린 거죠. 20매덕이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금값이 치솟으면서 여러 가지 대내적으로 화제가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한평 군수님은요. 저거 샀던 분은 한평에 10배의 투자 순익을 남겼습니다. 물론 운도 좀 따랐어요. 자, 금 사재기 열풍이 불자 이 골드바 이거 구하기는 어려워졌다고요? 예,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조폐공사도 판매 중단했고 일부 은행들도 판매 중단할 정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경제적으로 보면 수요와 공급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적정선을 유지하다가 수요가 너무 갑자기 폭증을 하니까 공급이 달리면서 나타난 이런 현상이 되겠고요. 지금 국제 국내 금값 차이도 나타나지만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국내에서 파는 금가격이 국제 금가격보다 21% 더 비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치 코인처럼 김치 프리미엄이 지금 금에도 그대로 좀 발휘되는 거. 프리미엄이 그런 없었어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살 땐 더 비싸게 금을 사야 된다. 비싼 값에. 이게 좀 손해 보는 건데 우리는 앉아서 결국은 이런 상황이 좀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잠깐 이랬고요. 지금은 한 1% 중반 정도로 프리미엄 가치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더 비싼 거는 어쨌든 우리한테는 손해니까 이 정도로 좀 우리나라에서 금 확보 좀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금값의 이런 고공행진의 불똥이 다이아몬드로 튀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이건 무슨 얘기죠? 네,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굉장히 대표적인 건데 이제 다이아몬드로 프로포즈 하지 마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합성 다이아몬드가 나오면서 기존의 다이아몬드가 무려 6년간 37%나 폭락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천연 다이아가. 네. 그런데 결국은 1캐럿에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어요. 15 한 20불까지. 그렇습니다. 최소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프로포즈하는 게 정말 어떤 로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다이아몬드 값이 급락을 하면서 합성 다이아몬드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라고 해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프로포즈하지 말라는 이거는 이코노미스트지의 보도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대목입니다. 네, 이 다이아몬드 말씀하신 대로 청혼, 프로포즈나 신부 예물의 대명사. 그러니까 다이아 하나는 끼워줘야지. 그 알이 중요하잖아. 이런 말 참 많이 했었거든요. 자, 이런 풍속 요즘에는 싹 달라졌다고요? 그도 그럴 게 사실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라고 우리가 이렇게 가치를 높게 평가했던 건 희소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가격이 비싼 것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컸던 건데 이게 이제 앞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공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세상이 되다 보니 또 그 가격이 천연 다이아몬드의 90% 그러니까 9분의 1, 그러니까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굳이 그리고 그걸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이게 천연 다이아냐 인공 다이아냐 확인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요. 마치 이제 명품백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다이아몬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요즘 또 결혼하는 이 젊은 신혼부부들도 얼마나 또 이게 여러 가지로 영악하게 잘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도 인공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충분히 효과를 내는 그런 사례들 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이아 반지를 안 끼워줘도 되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합성 다이아몬드 실험실 랩에서 만든다고 해서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로 불립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걸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요? 예, KDT 다이아몬드라는 회사인데 2021년에 이제 실험실에서 직접 만들었고요. 최근에는 아예 브랜드까지 만들어서 이제 주요 시중에 있는 백화점들 7개 지점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KDT 다이아몬드 덕분에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일본, 이스라엘 등에 세계에서 8번째로 말씀하신 이런 인공 다이아몬드를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좀 됐고요. 지난해 매출이 14억 정도를 기록을 했다고 그러니까 매출도 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전혀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가치가 이제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천연 다이아몬드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희소해서 이게 갖고 싶은 건데 그런 그 유명한 CF가 있었잖아요. 아주 멋진 옷을 입었는데 마주오던 여성이 같은 옷 입으니까 벗어 던져서 휴지통에 던지는 그런 생각이 날 정도입니다. 백기종 교수, 임종윤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제입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서 1,000명에서 3,000명 가까운 추가 병력을 러시아로 파병했다는 의혹, 주장들이 제기됐습니다. 국정원은 이걸 파악해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김정은은 연 이틀 군사학교를 시찰하면서 군의 기강을 바짝 다잡았습니다. 최근 망명 의사를 밝힌 북한 병사들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영상 보시죠.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정찰 위성이 적축 지역에 진해, 부산, 울산, 포항, 대구, 강릉 등 중요 표적 지역들을 촬영한 사진들을 보셨습니다. 이 주제는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말씀드린 대로 올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2달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1,000명에서 3,000명 가까운 병력을 러시아로 추가 파병했다. 복수의 소식통들의 주장, 의혹 제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도 국정원이 또 추가 파병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당선 이후에 우로 전쟁이 정전으로 간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지만 이미 그 전에 1월경에 약 3,000명. 그러니까 이것은 한 개 연대 규모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병력이 이제 2차로 파병되었다. 이런 보도들이 살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에서 화물선 군용기
보냈고 그리고 부대가 새로 추가된 부대들이 못 보던 부대들이 있네요. 기계와 보병. 네. 맞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특수작전군 일명 이제 폭풍군단이 나갔는데 이번에는 뭐 기계와 보병이라든지 또는 이제 공병 거기다 뭐 전자정찰. 전자정찰병은 뭐 하는 거죠? 요건 이제 드론에 대비해서 드론 때문에 지금 북한군이 하도 많이 당하니까. 하도 당하니까 그걸 좀 어떻게 커버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전자정찰. 그리고 또 공병은 아마 이 전쟁이 끝날 경우 전후 복구 건설에 뭐 참가한다든지 이런 계산적인 2차 파병이 있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1차 파병 10,000명 넘게 했을 때 4천여 명이 죽거나 다쳤는데 2차 파병군 가자마자 불과 며칠 만에 수백 명이 역시 죽거나 다쳤다. 이런 아직은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런 복수 소식통들의 전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숨진 군인들의 시신 인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거부 중이라는 그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거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첫째는 아마 이게 시신이 들어가면은 북한 내에서 그 가족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반발, 그다음에 또 시신을 가져가는데도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김정은은 지금 한 푼의 외화라도 보려고 북한의 젊은이들을 총알바디로 내보내는데 그 뭐 시신 싸서 또 열차에 실어서 뭐 비행기 실어서 가져가면 돈이 많이 들으니까 북한에서는 우리 안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제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빙장이란 말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방법은 좀 끔찍한데 환경적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하는 데도 있다면서요. 네, 지금 지구상에 몇 개 나라가 그 빙장을 쓰고 있는데 이걸 이제 이제 화장을 하려도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빙장은 냉동시켜서 가루를 내서 액화질소를 넣어서. 네, 액화질소를 넣어서 하면 이제 부패되지도 않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북한에 뭐 가져가는 방안이 검토되고 실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걸 뭐 정확히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참혹한 얘기지만 이것도 주장이고 의혹입니다만 시신 확인이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얼굴을 좀 심하게 훼손한다 이런 참혹한 주장도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이 지금 자살, 자폭 이걸 요구하는데 원래 자폭할 때는 심장 쪽에 수류탄을 대고 자폭해야 되는데 반드시 얼굴에 대고 하라 이렇게 지령을 한답니까? 네, 아유 북한군이 그렇게 지령을 하니까 그래 여기서 터지면 그 시신만 보고는 이게 러시아군인지 북한군인지 모르니까 참 잔인한 얘기입니다. 끔찍하네요. 네. 사실이 아니길 좀 바랍니다. 북한 수뇌부가 전사자의 시신 인계가 불러올 민심 동요에 아주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격리시킨 파병 장병의 가족들에게 북한에서는 대랩이라고 하죠. TV와 식료품을 선물하고 있다. 입막음용인가요? 네, 입막음용이고 사실 뭐 지금 러시아군은 그 전쟁에 참전하면 $2,000를 준다는데 북한군도 최소한 $1,500는 받기로 하고 갔을 겁니다. 네. 그럼 김정은이 지금 그 돈을 전부 북한 노동당이 가져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들을 뭔가 달래고 입막음을 위해서는 뭐 텔레비전. 북한에서는 뭐 아직도 텔레비전이 대단한 선물이니까 그 외 뭐 식료품, 통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물해서 가족들을 달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북한군이 살아서 돌아오면 양날의 칼이 부메랑이 김정은에게 될 것이다. 이건 왜 그런 얘기 나오나요? 이제 북한군을 파병할 때 북한군이 첫째 노동당 입당, 둘째는 가족의 평양 거주, 셋째가 대학 입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왜 양날의 칼이 되느냐? 이게 돌아오면 뭐 현대전에 가서 군사 기술도 습득했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자유 세계를 경험하고 북한에 돌아가면 이게 배반에 총을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당국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네, 이게 돈만 생각하고 보냈는데 이게 이 부메랑이 지금 될 수 있다는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이 최근 김일성 정치대학, 이 김일성 종합대학하고 다른 겁니다. 거기를 갔어요. 사상무장을 각별히 강조했고 또 그 조선중앙통신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경남 사천시 지도를 일부러 노출시켰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냥
노출되는 사진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는 걸까요? 예, 뭐 우리 KTV에서도 방영했지만 그 전에 뭐 서울을 지도에 놓고 하는 장면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이번엔 말씀하신 대로 사천. 그 사천 지역은 이제 그 삼천포하고 삼천포 지역하고 가까운데 공군 비행장 있고 그랬는데. 자, 저 동그라친 데가 자세히 보면 사천시예요. 지금 저게 글자가. 네네네. 저걸 지금 노출했어요. 네. 네, 거기는 이제 우주, 뭐 공군, 이 우리 방산 여기와 관련된 기지들과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KF-21 있어요. 네. 기지도 있고 우주 기지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저렇게 두 개 국가론을 들고 나오면서 또 핵무기에 의한 영토 평정도 말하는데 결국 사천시를 이 항공우주산업의 핵심 기지 사천시를 초토화시키겠다. 이걸 이제 암시하기 위해서 김일성 정치대학에서 저걸 배경으로 내보낸 것 같습니다. 네, 김일성 정치대학의 성격 탓인지 사상 없는 무장은 쇠붙이나 다름없다. 이게 아무래도 북한군 포로 그 인터뷰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뭐 포로들이 잡혀서 다 실토하고 뭐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사상성이 자기네가 시킨 사상교양 이게 맥을 못 추는구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치 군관들은 이 정치 장교를 양성하는 김일성 정치대학은 정치 군관들을 양성해서 이번에 러시아 전선에도 많이 나갔습니다만 그런 목적에서 저런 사상무장 말씀하신 거 쇠붙이나 같다. 사상이 없는 무기는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정은은 바로 다음 날 소위 강건 명칭 군관 학교 이름치고는 참 희한하죠. 강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이름을 땄다고 합니다. 빨치산의 아주 전설적 거물이었다는데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강건은 6.25 때 북한군 총참모장으로서 군령권자였죠. 근데 9월 달에 이제 저 금강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한의 그 금강에 와서 죽었나요? 예. 네. 총참모장이 전쟁에서 희생된 경우는 거의 전무후무한 일인데 네. 그 이름을 따서 우리 육군사관학교와 비슷한 게 저 강건 명칭 종합군관학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는 꼭 강건 명칭이라 그러고 아까 보신 그 김일성 정치대학은 그럼 김일성 명칭 정치대학이라 그래야 되는데 그 최고 존엄에다가는 안 붙이고. 그러니까 백두혈통의 최고 존엄은 명칭 안 붙이고 일반인은 좀 높여줄 때 명칭을 붙이고. 네. 붙였는데 거기서 이제 전쟁 저건 이제 말하면 북한의 이제 소대장, 중대장 이런 지휘관들을 양성하는 학교다 보니까 그 정치대학만 갈 수 없으니까 이제 저기 강건종합 명칭 군관학교도 갔고. 이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의식해서 군인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학교에 가서 김정은이 이제 참관을 하는 모습 뒤로 괴뢰 한국이라고 적힌 포스터가 노출됐습니다. 글자 내용도 사뭇 의도적으로 노출한 걸로 보여요. 네, 맞습니다. 뭐 어떤 때는 두 개 국가론 들고 나올 때는 뭐 대한민국이라도 그랬다가 한국이라도 그랬다가. 근데 또 저기서는 괴뢰라는 걸 분명히 명시한 건 현재 북한 내부, 즉 군인들에게는 전쟁을 하는 군인들에게는 철저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적으로 관역으로 삼고 있다. 이게 이제 저 괴뢰 한국이라는 용어에서 이제 나오고 또 뭐 초남부도한 괴뢰 한국 쓰레기니 뭐이니 반 대한민국 사상을 군인들에게는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러시아에 노동당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상당히 고위급인데 왜 여기 이 시점에 고위급 대표단이 지금 러시아에 간 건가요? 네, 아마 한 두 가지로 저는 요약을 합니다만은 그 이희용 노동당 간부 담당 비서경 쓸 때 저렇게 쓴답니다. 희용이 희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간부 부자인데 우리 뭐 비교하자면 청와대 인사수석 같은 지위로서 씁니다. 네. 상당히 높네요. 네, 높고 거기에다 이제 국제부장 노동당 국제부장 김성남도 갔고, 근데 첫째는 아마 이 종전 문제에 대비한 거, 그다음에 2차, 3차 파병 문제에다가 5월 달에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전승기념 열병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아마 김정은을 초청한 것 같은데 김정은이 가느냐 마느냐 뭐 이런 문제들을 아마 논의하기 위해서 저렇게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그 체포된 북한군 병사들은 한결같이 배가 고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병사들 사이에 이른바 염장 삼형제가 있다는데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북한은 부식이 공급이 안 되니까 자체 해결하는데 그 자체 해결이라는 게 무밖에 없습니다. 무 배추인데 이 무를 콘크리트 탱크에 소금 가마니채로 쏟아서 집어넣어서 그걸 졸구어서 겨울 내내 봄까지 그걸 반찬으로 먹습니다. 자, 저거를 소금에 절여서 썰기만 좀 다녀야 한다면서요? 그렇죠. 물에 살짝 불고서 쏘는데 저 사진에 나온 거는 뭐 반찬이 3가지가 저게 염장 삼형제가 아니고 염장무 하나만 가지고 요렇게 썰고 요렇게 썰고 해서 3가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염장 삼형제가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야 일식 삼차는 그렇죠. 구라우야 하니까 그렇죠. 다른 재료가 없으니까 저걸 가지고 세모로 썰어서 한 종류, 그렇죠. 동그랗게 썰어서 한 종류, 뭐 사각형으로 썰어서 한 종류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래 놓고는 이제 우리는 장군님 말씀대로 일식 삼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썩을 때까지 먹는다 사실이에요? 봄에 지나서 이제 여름에 접어들 때까지 그걸 먹어야 농촌에 새로운 남새가 나와야 그걸 대체하는데 그러니까 뭐 소금 제대로 부족하니까 소금 자체도 이게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급식 사정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요. 형편이 좀 되는 엄마들, 군대 간 자식들에게 아들, 딸일 수도 있고요. 카드를 준다고요? 네, 카드를 주는데 이게 이제 북한식 카드인데 예를 들어서 양강도 해산의 어머니가 그 이제 카드에다 돈을 집어넣으면은 저 해주에 근무하는 아들이 우체국에 가서 이제 그 현금을 인출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들도 넉넉해서가 아니라 조금 장마당에서 장사해서 돈 벌면 아들이 너무 군대에서 배가 고프다니까 영양실조 걸려서 죽어서 오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자기도 못 먹으면서 보내고 뭐 핸드폰도 좀 신흥 부자들은 사서 보내고 네. 이렇게 이제 돈 좀 절약해서 자식을 돌봐주는 게 저게 이제 MZ 세대들이 요즘 그 엄마 품에서 저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엄카는 엄마 아빠 그 신용카드 주는 건데 그게 아니고 예. 벌어서 자기도 어렵지만 자식 먹으라고 준다. 네. 자, 북한 해군은 군용 선박으로 고기잡이하고 민간 어획물을 상납받는다. 이것도 사실인가요? 네, 해군은 이제 뭐 무슨 어뢰종이니 뭐니 배들 평소에 훈련하래도 안 합니다. 기름 아끼려고. 그래서 그걸로 나가서 물고기 잡아서 그걸로 이제 부식 해결하고 육군이나 공군은 다 토밭에서 또 생산해서 먹고 상당히 그 열악합니다. 네. 토끼, 돼지 키워서 잡아먹고 이 군대인지 협동농장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자, 북한군은 빨치산 시절부터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한다고 선전해 왔습니다. 북한 여군의 실상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스님의 심정은 뜨거워지시었습니다. 천하제일 위인의 제일 곁에서 맞고 보내는 한숨. 안길수록 더욱 깊이 안기고 싶고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 사령관이라는 그 무한한 긍지, 그 모습이 더 가까이 더 소중히 자리 잡은 나날이었고. 네, 북한의 여군들 사이에서는요. 짬이 차야, 뭐 이게 군대 속어입니다. 짬이 차야 연애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고 연애도 생활형이다. 또 보급된 생리대가 중요한 돈벌이 수단이다.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들이 많네요. 네, 그 짬이 차야 된다는 건 아마 이 짬의 의미가 뭔가 성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또 시간이 나야 된다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생리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여군이 한 남군의 한 80%가 남자군이면 20%가 여군인데 그러니까 10명 중 2명은 여자다. 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군 1명을 관리하는 데는 남자군인 뭐 7명분의 돈이 들어간다. 그 중에 네. 하나가 이제 생리대입니다. 그거 해줘야 되겠죠? 네, 그 여군이니까 이제 생리대도 나오고 뭐 화장품도 조금 나오는데 이 생리대를 가지고 그게 생리대가 좀 귀하니까 민간인 처녀들한테나 다른 데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먹을 것도 사 먹고 이렇게 생활해서 생리대가 상당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생활형 커플, 남녀가 뭐 연애도 한다지만 군대 안에서 서로 각자가 여성 군인은 세탁해주고 남자는 무기 고쳐주고 이런 생활형 커플도 생긴다고 하네요. 자, 이 모든 현상의 원인 결국 민간뿐 아니라 군에도 먹을 것이 태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뇌물도 많다고요? 네, 뇌물이 많고
특히 이제 뭐 거기서는 뭐 흔한 말이 이제 무력부에서는 무조건 떼먹고 뭐 군단에서는 군대 떼먹고 뭐 사단에서는 사정없이 떼먹고 이런 말이 결국 네. 다 떼먹고 밑에 바닥에 병사들한테 내려오는 거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 하나 해결하려도 뇌물을 줘야 되고 또 병사들 중에도 뭐 아버지가 좀 뭐 빼 있는 사람한테는 휴가를 보내서 뭐 시멘트도 오게 하고 이런 군대가 정규군답지 못한 군대가 지금 현재 북한군의 모습입니다. 네, 숫자만 많았지 썩을 대로 썩은 그런 군대의 속빈 강정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요약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찬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한의 열악한 식량 사정과 파병군의 참상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기나 물처럼 향유하는 이 작은 행복들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작지만 확실한 행복들, 소확행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